이제 얼굴에 이제 수근덮이 하나 보면 물부 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당했죠. 딱 이에 눕 거꾸로 된 상태에서 입에 물이 들어오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복역자들은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면서 30년 동안 국가가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네, 약 3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1990년 이제 1월 4일 낙동강 주변에서 남녀 둘이 그 도로상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납치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살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남성은 상해에 부상을 입고 도망가는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제 사건으로 있던 중 약 10개월 후에 2명이 경찰이 지목한 이제 용의자가 등장을 하게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가혹행위와 물고문 등으로 본인이 했다라고 자백을 하게 이르게 되었고요. 네. 따라서 93년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서 무려 21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2013년도에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그 항소심과 대법원의 그 변호인이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지금 이 재심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진범 용의자가 누구인가 추정이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게도 그 용의자는 이미 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복역자인 최인철 씨와 이 장동익 씨는 이 재판 과정에서부터 고문과 폭행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생각하면 아마 내 고문한 경찰 중에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아예 목 잘라 죽였으면 그 사람은 내가 더 좋아했을 겁니다. 수갑을 벗기더만은 이 빨랫줄에 그 양말을 벗겨가지고 손목에 감더라고요. 그러더만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여기 다 그 쇠파이프가 요래 있는데 거기다 팔을 이렇게 걸쳐놓고 눕히더라고요. 배우에 앉아갖고 이제 시나면 깔딱거리라 손가락 깔딱거리라 했었고 또 허대은이는 이제 얼굴에 이제 수근덮이 하나 보면 물부 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당했죠. 네, 재심을 결정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두 그 복역자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이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2017년 5월에 재심을 예. 청구를 했는데 이게 재판 과정뿐만이 아니라 출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경찰에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네.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재심 결정이 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바로 경찰의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요. 재판이 무려 6차례에 걸쳐 신문기일이 됐는데 그 네. 신문기일 동안에 재심 청구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고문 장소와 방법,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어떻게 언행을 했는지 구체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증인으로 나섰던 당시의 수사관 4명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물고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경찰의 고문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결정이 좀 이례적인 이유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을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직무상 범죄, 즉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이례적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이제 사파 그림은요. 전문 이제 사파가 그린 것이 아니고 이 복역했던 인물 중에 최인철 씨가 직접 고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이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네, 크게 보면 이제 뭐 3가지의 용의 네. 혐의에 떠오르게 됐는데요. 그 먼저는 공무원을 사칭했다. 그 경찰을 사칭해서 무면허 운전 교습을 봐주는 대가로 3만 원을 이제 갈취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 씨가 조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 씨 역시 구속이 되게 이르렀는데 이렇게 되자마자 조사받지 3일 안에 또 그 2인조 강도의 용의자다라고 하는 진술이
경찰관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2년 전에 이 사람들 분명히 맞다 이런 또 진술이 이루어졌고요. 불과 이제 몇 시간 후에 이번에는 지금 낙동강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다 이렇게 또 조사가 네. 바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구속이 바로 이루어졌고 기소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마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2인조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갖고 네. 마치 일정한 사실을 정해놓고 계속 짜맞추기의 악순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어떤 시점이요. 이춘재 어떤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과 좀 시기가 겹친다 뭐 이런 지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당히 이제 그 시기가 공교롭게 또 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재 사건이 88년에 발생이 되었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이루게 된 것도 89년, 90년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90년대부터 91년도 초반에 그 시기가 상당히 공통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적인 것도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사들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독려하지만 부정적 의미에서는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특진 제도가 또 있었는데 네. 역시 이 담당 형사들이 다 특진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 당시에 형사들의 인권 의식은 상당히 좀 부족하고 박약하기 때문에 네. 일정한 조직 상부의 압박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사실은 또 1990년 10월 달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정부 전체의 범죄에 대한 압력 같은 이런 분위기 자체도 네. 검찰에서도 한번 거르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그대로 넘어가고 국가수의 감정 결과도 상당히 부족했던 이와 같은 실적을 네.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 이 두 사건의 공통적 숨은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거 항소심하고 뭐 상고심 대법원 상고를 맡았다 이래서 근데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게 했다 해서 네.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끈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기 때문이고 한 언론의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35년 동안 변호를 하면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과거사위원회 산하의 진상조사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고 들여다봤더니 2019년 4월에 당시 검찰이 자백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모순점이 여럿이 있는데도 네.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기소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당사자는 지금 어떤 심경일지 저희 제작진이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생각엔 늦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일이고 과거에 제가 91년도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경찰서에 있을 때는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송치가 돼가지고 이제 뭐 생저녁을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 경찰관들의 행위를 보면 참 때려 죽이거나 사람을 죽였다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은 내 이 작은 시민 하나, 작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원수 같은 경찰관을 용서를 하게 되면 또 그 경찰관 역시도 또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 우리나라 경찰관을 참 수고한다. 인사도 하고 싶고 좀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처럼 장동익 씨는 경찰을 뭐 용서할 뜻도 밝혔는데 하지만 또 최인철 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추가로 뭐 고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동익 씨 자체는 용서를 해야 이 경찰관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따라서 국가 전체가 심지어 싸우지 않고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이제 최인철 씨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본인 너무 사무쳤죠. 그렇죠. 결혼식, 예. 동생 결혼식에도 못 갔고 또 부모님의 상해에서도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없다. 예. 다만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반면 해당 경찰관들은 상당히 기억이 안 난다. 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태도를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실체적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재심 절차로 이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눈여겨보면 사회적 뭐 소수자라든지 약자 뭐 이런 식의 계층이 좀 보입니다.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재심 절차 간소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론도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재심을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무죄나 면소를 일정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요건도 엄격하고 기간도 재심 개시 결정, 무죄의 판단 두 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이래서 사법 체계를 간소화하자,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제한하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반면에 또 기간 제한이 오히려 법원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